여보, 게스트룸 비밀번호 내가 바꿨어. 어머니가 편찮으신 노인이 집에 머물면 부정 탄다고 하시잖아. 우리 집안 체면을 위해서라도 당신이 좀 이해해줘. 남편이 보낸 문자를 한 번, 그리고 옆에서 캐리어를 끈 채 미안한 얼굴로 찜질방에 가겠다고 하시는 엄마를 한 번 번갈아 보았다. 화낼 기운조차 나지 않았다. 그저 이 상황이 헛웃음이 날 만큼 우스울 뿐이었다. 이해하라고? 결혼 3년 차, 내 월급 통장으로 온 가족의 생활비와 전세대출 이자를 감당하는 동안 그 인간은 자기 월급을 몽땅 시어머니께 재테크 명목으로 갖다 바쳤다. 원래대로라면 다가오는 결혼기념일에 서프라이즈로 이 한강뷰 고급 아파트의 열쇠를 건넬 생각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럴 필요가 없어졌다. 나는 새집 현관의 지문 인식기에 손을 얹었다. 그리고 엄마를 모시고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펜트하우스 안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장모가 며칠 묵고 가는 것조차 벌레 보듯 경계하는 그딴 남자? 자기 잘난 어머니랑 평생 그날가 빠진 빌라에서 서로 피나 빨아먹으며 살라고 해. 이야기의 막을 올리기 전에 청취자 여러분은 지금 어디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반갑게 인사 나누고 싶네요. 자, 그럼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띠띠띠띠띠. 도어록이 울리는 5번의 경쾌한 파열음은 마치 일정한 박자의 조종처럼 주말 아침에 얼마 남지 않은 평온을 산산조각 냈다. 나는 거실에 푹 꺼진 패브릭 소파에 앉아 방금 따른 얼음물을 들고 있었다. 컵 겉면에 맺힌 물방울이 손가락 사이를 타고 흘러내려 손등 위로 떨어지며 뼈가 시릴 듯한 한기를 전했다. 미처 자리에서 일어나기도 전에 현관 쪽에서 신발 밑창이 바닥을 거칠게 긁는 소리가 들려왔다. 아이고, 집구석 공기가 왜 이렇게 탁해. 환풍기 하나 안 틀어놓으니 들어오자마자 퀴퀴한 곰팡내만 진동을 하네. 다짜고짜 쏟아지는 불평과 함께 두꺼운 파운데이션으로 떡칠한 시어머니의 얼굴이 거실 모퉁이에 불쑥 나타났다. 어머니는 모기기피제 냄새가 진동하는 겉옷을 벗지도 않은 채 아파트 단지 밖에 지늘기 잔뜩 묻은 신발을 신고 내가 어젯밤 3번이나 닦아놓은 거실 마루 위로 거침없이 성큼성큼 걸어 들어왔다. 물컵을 꽉 쥔 내 손가락 관절이 하얗게 질렸고 입안에서는 나도 모르게 이가 바득바득 갈렸다. 우리 부부가 사는 이 전셋집의 6자리 도어록 비밀번호는 안주인인 나보다 시어머니가 누르는 속도가 더 빨랐다. 시어머니는 굳어버린 내 안색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다. 그 매서운 눈빛은 마치 정밀 스캐너처럼 주방에 있는 양문형 냉장고를 향해 직진했다. 냉장고 문짝의 고무 패킹이 거칠게 뜯겨나가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냉동실의 하얀 냉기가 순식간에 쏟아져 나와 어머니의 얼굴을 덮쳤다. 쯧쯧쯧, 윤지수. 넌 대체 뭘 이런 걸 다 사다 놨니? 거칠고 투박한 손가락이 신선 칸을 마구 헤집는 바람에 밀폐 용기들이 이리저리 나뒹굴었다. 마침내 시어머니의 손이 멈춘 곳은 금색 리본이 묶인 검은색 보랭백 앞이었다. 그건 어제 퇴근길에 백화점 지하 식품관에 일부러 들러 사온 최고급 2플러스 한우였다. 오늘 저녁 강민우에게 제대로 된 밥상을 차려주려고 큰맘 먹고 준비한 것이었다. 이렇게 비싼 과일에 고기까지 넌 도무지 절약할 줄을 모르는구나. 우리 민우가 밖에서 공무원 한답시고 그 쥐꼬리만 한 월급 받아오느라 얼마나 고생인데. 넌 아주 돈을 물쓰듯 펑펑 쓰는 꼬리 집안 거덜낼 상이야. 시어머니는 목청을 높여 훈계를 늘어놓으면서도 30만 원어치 한우 세트를 본인이 챙겨온 큼지막한 장바구니 안에 미련 없이 쑤셔 넣었다. 바스락거리는 비닐 마찰음이 마치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만 있는 나를 비웃는 것 같았다. 이 고기도 보아하니 유통기한이 간당간당하네. 내가 가져가서 우리 아가씨 몸보신이나 좀 시켜야겠다. 걔 요즘 장사하느라 피곤해서 얼굴이 누렇게 떴어. 외국계 기업 사무실에 편하게 앉아 에어컨 바람이나 쐬면서 돈 버는 너랑은 차원이 다르다고. 그토록 당당하고 뻔뻔한 태도를 지켜보자니 위장 속이 뒤집히며 구역질이 치밀어 올랐다. 외국계 수석 컨설턴트의 에어컨 바람. 지난달 인수 합병건을 성사시키기 위해 내가 며칠 밤을 새웠는지, 에스프레소를 몇 잔이나 들이부었는지,
심지어 생리통 때문에 허리조차 펴기 힘들 때도 하이힐을 신고 클라이언트 앞에서 허리를 굽혀야 했던 내 고충을 시어머니는 알 턱이 없었다. 그 잘난 귀한 아들 강민우는 어떤가? 매일 칼같이 5시 30분에 퇴근 도장을 찍고 집에 오면 소파에 드러누워 스마트폰이나 쳐다보는 게 전부였다. 결혼 전 강민우는 허름한 삼겹살집에서 내 손을 꼭 쥐고 굳게 맹세했었다. 지수야, 우리 엄마 진짜 깨어있으신 분이야. 내가 시집 오면 틀림없이 널 친딸처럼 아껴주실 거야. 바보같이 그 달콤한 헛소리를 철석같이 믿었다. 결혼한 지 2달 만에 강민우는 엄마가 아는 은행 지점장님이 계셔서 직원 전용 고금리 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는 핑계를 대며 자신의 월급 통장을 고스란히 시어머니에게 넘겨버렸다. 그날 이후 우리 집에 어마어마한 전세 대출이자 아파트 관리비, 공과금은 물론이고 명절마다 시댁에 바쳐야 하는 두둑한 용돈까지 전부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산이 되어 내 양어깨를 짓눌렀다. 그런데 이제는 내 피 같은 돈으로 산 고기마저 내 눈앞에서 버젓이 빼앗겨 30이 넘도록 부모 등골을 빼먹는 시누이 입에 들어갈 판이었다. 나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는 컵에 담긴 얼음물을 단숨에 들이켰다. 차가운 액체가 식도를 타고 흘러내리며 유리컵을 벽에 집어 던져버리고 싶은 충동을 간신히 억눌러 주었다. 괜찮아, 윤지수. 인내심에도 유통기한이 있는 법이니까? 시어머니의 분주한 뒷모습 너머로 거실 탁자 아래 자물쇠가 채워진 서랍에 내 시선이 머물렀다. 그 안에는 서류 한 부가 고이 잠들어 있었다. 내가 지난 몇 년간 탄탄한 재테크로 모은 비상금을 털어 전액 현찰로 매입한 마포구 고급 아파트의 등기권리증이었다. 대출은 단 1원도 없고 공동명의도 아닌 오로지 윤지수라는 세 글자만 선명하게 박힌 문서. 심지어 이탈리아제 최고급 가죽 가구 세트까지 전부 골라두었다. 다음 달 우리 부부의 결혼 3주년 기념일에 그 묵직한 열쇠를 강민우의 눈앞에 떡하니 내밀 생각이었다. 젖병도 못된 어린애처럼 엄마에게 월급 통장을 바치고 있을 때 그의 아내는 오직 자기 능력만으로 환상적인 한강 뷰를 품은 이 집안의 기틀을 어떻게 다져놓았는지 똑똑히 보여주고 싶었다. 그가 경악하고 뼈저리게 후회하며 결국 나에게 평생 충성을 맹세하는 그 눈빛을 보고 싶었다. 나 간다. 분리수거 똑바로 해놔라. 지난번에 아파트 분리수거장 앞을 지나가는데 부녀회장 아줌마가 2층 사는 며느리는 페트병 라벨 하나 뗄 줄 모른다고 흉을 보더라. 아유, 동네 창피해서 진짜. 시어머니는 불룩해진 전리품을 챙겨 들고 쾅 소리가 나게 현관문을 닫고 나갔다. 문이 닫히는 진동에 곰팡이가 슬어있던 벽지에서 먼지가 부슬부슬 떨어져 내렸다. 나는 정막이 감도는 거실에 홀로 앉아 창밖으로 끊임없이 추적추적 내리는 빗소리를 들었다. 문득 이 집안이 얼음장처럼 차갑게 느껴졌다. 바로 그때 테이블 위에 올려둔 스마트폰이 요란하게 진동하기 시작했다. 어두침침한 방안을 밝히는 액정의 불빛이 유난히 눈에 거슬렸다. 화면에는 엄마라는 2글자가 떠올랐다. 나는 1초 정도 멍하니 있다가 곧바로 헛기침을 하며 목을 가다듬고는 세상에서 가장 밝고 경쾌한 목소리로 통화 버튼을 밀었다. 엄마, 일로 이 시간에 전화를 다 하셨어? 수화기 너머로 미세한 지지직거리는 기계음과 함께 엄마의 조심스러운 숨소리가 들려왔다. 지수야, 일하는데 방해한 건 아니지? 저기 동네 병원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내 목에 있는 결절은 서울에 있는 큰 병원에 가서 간단한 수술을 받아야 할 것 같대. 아는 사람 통해서 아산병원에 예약을 잡아놨어. 다음 주 화요일에 올라가는데 일주일 정도 경과도 지켜봐야 한다네. 엄마의 목소리는 마치 큰 잘못을 저지른 어린아이처럼 점점 기어 들어갔다. 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고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 만큼 주먹을 꽉 쥐었다. 엄마, 왜 이제야 말해? 방해는 무슨 방해라고. 무조건 서울로 올라와서 우리 집에 계셔. 게스트룸 계속 비워뒀잖아. 내가 당장 나가서 새 이불 세트 사다 놓을게. 그날 저녁 퇴근하고 돌아온 강민우가 싸구려 정장 재킷을 벗어 소파에 아무렇게나 휙 던져놓았다. 나는 갓 끓여낸 된장찌개를 식탁에 올리며 최대한 덤덤한 목소리로 그 사실을 전했다.
두부 한 조각을 집어 올리려던 강민우의 젓가락질이 허공에서 멈췄다. 그의 눈썹이 부자연스럽게 움찔거렸고 우물거리던 턱관절도 눈에 띄게 느려졌다. 그는 나를 똑바로 쳐다보지 못한 채 국그릇 수면만 뚫어져라 응시하며 눈동자를 빠르게 굴렸다. 아, 장모님이 오신다고 그가 멋쩍은 헛웃음을 흘리며 말했다. 억지로 쥐어짜낸 듯한 기색이 역력했다. 수술이시면 당연히 오셔야지. 근데 우리 전셋집이 방음이 워낙 안 좋잖아. 게스트룸은 화장실이랑 딱 붙어 있는데 장모님 밤에 화장실 가시려면 불편하시지 않을까? 차라리 내가 병원 근처에 모텔이라도 하나 잡아드릴까? 숟가락을 쥐고 있던 내 손이 멈칫했다. 나는 고개를 번쩍 들고 그를 매섭게 쏘아보았다. 강민우. 멀쩡한 게스트룸 놔두고 방금 수술 마친 우리 엄마를 싸구려 모텔방에 처박아 두자고.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고요한 주방 안에서는 마치 뺨을 올려붙이는 소리처럼 날카롭게 울려 퍼졌다. 강민우는 흠칫 놀라더니 금세 비굴한 웃음을 지어 보이며 손을 뻗어 내 손등을 토닥였다. 아이고, 내 말은 장모님 잠자리 불편하실까 봐 걱정돼서 해본 소리지. 모셔야지. 당연히 우리 집에서 모셔야지. 내가 내일 당장 게스트룸 대청소 싹 해놓을게. 3일 뒤 오후, 서울역. 공기 중에는 열차가 브레이크를 밟을 때 나는 쇠마찰레와 눅눅한 땀 냄새가 뒤엉켜 있었다. 후덥지근한 공기가 마치 뜨거운 물에 푹 적신 수건처럼 사람의 코와 입을 턱턱 막아왔다. 나는 반차를 내고 개찰구 앞 인파 속에 섞여 까치발을 든 채 초조하게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마침내 수많은 인파 속에서 구분등 하나가 내 시야에 들어왔다. 엄마는 색이 다 바랜 낡은 꽃무늬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다. 한 손으로는 낡아빠진 캐리어를 끌고 어깨에는 어마어마한 크기의 빨간 고무대야 색시장 가방 2개를 위태롭게 짊어진 채였다. 걸음걸이는 무척이나 느렸고 몇 걸음 떼지 못하고 멈춰 서서 가쁜 숨을 몰아쉬기를 반복했다. 콧잔등이 시큰해지는 것을 느끼며 나는 다급히 달려가 엄마 어깨에 매달린 시장 가방을 획 낚아챘다. 생각보다 엄청난 무게에 하마터면 발청거릴 뻔했다. 엄마, 도대체 뭘 이렇게 바리바리 싸 들고 왔어? 내가 그냥 빈손으로 오라고 몇 번을 말했잖아. 엄마는 당황한 기색으로 이마에 맺힌 땀을 훔치며 사람 좋은 미소를 애써 지어 보였다. 아유, 이 안에 우리 딸내미가 제일 좋아하는 깻잎 장아찌랑 내가 방앗간 가서 직접 짠 참기름이 좀 들었어. 우리 강서방도 내가 담근 밑반찬 좋아하잖아. 뭐라도 좀 넉넉히 챙겨와야 신세지는 처지에 사위 볼 면목이 서지. 굳은 살이 박이고 무거운 가방끈에 쓸려 붉은 자국이 선명하게 남은 엄마의 두 손을 보자 목구멍에 커다란 돌덩이가 걸린 것처럼 단 한마디도 입 밖으로 낼 수가 없었다. 고향에서는 동네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초등학교 교장 출신의 은퇴 교사이면서 이 빌어먹을 서울 바닥에서 그것도 강민우 앞에서는 어째서 남의 집 처마 밑을 전전하는 불쌍한 식객처럼 굴어야 하는 건지. 집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도 엄마는 혹여나 옷에 묻은 먼지가 고급스러운 가죽 시트를 더럽힐까 봐 등받이에 허리조차 제대로 기대지 못했다. 짐더미를 바리바리 들고 낑낑대며 2층 복도까지 올라왔다. 좁고 어두침침한 복도, 접촉 불량인 센서 등이 신경을 긁는 미세한 전류 소리를 내며 몇 번 깜빡거렸다. 엄마, 거실 소파에 앉아서 좀 쉬고 계셔. 짐은 내가 게스트룸에 넣어 놓을게. 나는 묵직한 김치통을 양손에 든 채 게스트룸 문 앞으로 다가갔다. 짐 때문에 손이 모자라 팔꿈치로 가방을 겨우 고정하고 땀이 약간 밴 검지손가락을 뻗어 은색 디지털 도어록 터치패드를 익숙하게 눌렀다. 숫자 키패드에 파란색의 차가운 백라이트가 들어왔다. 1, 2, 3, 4. 강민우가 설정해둔 비밀번호였다. 곧이어 빨간불이 요란하게 번쩍이더니 기계적인 오류 알림음이 울렸다. 나는 순간 멍해졌다. 때마침 복도의 센서 등마저 꺼져버렸고 도어록에서 뿜어져 나오는 붉은 빛만이 내 얼굴을 스산하게 비췄다. 손가락에 땀이 나서 터치가 잘못 먹혔나 싶었다. 나는 들고 있던 짐을 바닥에 내려놓고 옷자락에 손바닥에 땀을 벅벅 닦아냈다. 심호흡을 한 번 하고 다시 손을 뻗었다.
이번에는 숫자 키패드를 뚫어져라 쳐다보며 아주 천천히 번호를 눌렀다. 귀를 찢을 듯한 경고음이 고요한 복도에 쩌렁쩌렁 울려 퍼졌다. 마치 날카로운 송곳이 고막을 파고드는 것 같았다. 심장이 통제할 수 없을 만큼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고 형언할 수 없는 서늘한 한기가 발끝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짜릿하게 뻗어 올라갔다. 혹시 내가 비밀번호를 착각했나? 나는 떨리는 손으로 남편이 쓰던 예비 비밀번호부터 심지어 시어머니의 생년월일까지 미친 듯이 눌러댔다. 56. 또다시 56. 게스트룸의 방문은 마치 거대하고 차가운 철벽처럼 나와 내 어머니를 차갑게 밀어내고 있었다. 거실 쪽을 돌아보니 소파 끄트머리에 불편하게 걸터앉아 있던 엄마가 도어록 소리를 듣고 안절부절 못하며 자리에서 일어나 있었다. 두 손을 가지런히 모은 채 불안한 듯 손가락만 만지작거렸다. 지수야, 왜 그러니? 문이 고장 났어. 아니야, 엄마. 잠깐만 기다려봐. 나는 엄마를 등지고 돌아서서 주머니에 있던 스마트폰을 꺼내 강민우의 번호를 눌렀다. 수화기를 귀에 가져다 대자 연결음이 울릴 때마다 신경이 갈갈이 찢겨나가는 기분이었다. 여보. 왜? 장모님은 잘 모시고 왔어. 전화기 너머로 강민우의 한없이 태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뒤쪽으로는 직장 동료들과 오늘 점심은 어디서 먹을지 시시덕거리는 웃음소리까지 깔려 있었다. 게스트룸 비밀번호. 내가 바꿨니? 안부 따위는 생략했다. 나조차도 낯설게 느껴질 만큼 차갑고 서늘한 목소리가 튀어나왔다. 수화기 너머의 왁자지껄한 소리가 일순간 뚝 끊겼다. 짧은 정적이 흐른 뒤 구역질이 날 만큼 찌질하고 궁색한 강민우의 변명이 이어졌다. 그게 비밀번호 말이지. 여보, 내 말 끝까지 들어봐. 어제 우리 엄마가 잠깐 집에 들르셨거든. 그래서 나는 굳게 닫힌 방문을 노려보며 손톱이 살을 파고들어 피가 맺힐 때까지 주먹을 꽉 쥐었다. 엄마가 그러시는데 빈방 그냥 놀리면 뭐 하냐고. 지난주에 새로 뽑으신 500만 원짜리 최고급 안마의자를 그 방에 들여놓으셨대. 너도 알잖아. 그 안마의자 엄청 비싼 거. 강민우가 마른 침을 꿀꺽 삼키더니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엄마가 또 그러시더라고. 병원에 세균이 얼마나 많은데 아픈 사람이 집에 들어오면 집안에 부정 탄다고. 혹시라도 안마의자에 병균이라도 옮으면 찝찝하잖아. 그래서 엄마가 오신 김에 비밀번호를 바꾸셨어. 부정 탄다. 그 네 글자가 마치 벌겋게 녹슨 톱처럼 내 심장을 잔인하게 썰어대는 것 같았다. 이거 다 우리 생각해서 그러신 거야, 여보. 진짜로 병균이라도 묻어오면 어떻게? 강민우는 자기 논리가 아주 완벽하다고 착각하는 듯 오히려 섭섭하다는 투로 덧붙였다. 그냥 장모님 모시고 근처 모텔 가서 며칠 주무시면 안 돼? 내가 어제도 그 얘기 했었잖아. 내가 지금 5만 원 바로 쏴줄 테니까 그걸로 근처에 깔끔한 데 가서 방 하나 잡아.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스마트폰을 쥔 손이 미친 듯이 떨렸고 손가락 관절은 하얗게 질려버렸다. 숨이 가빠오고 흉곽 속에 시뻘건 불덩이가 타오르는 듯 하더니 이내 차디찬 얼음물이 확 끼얹어지며 뼛속까지 시린 분노로 변해버렸다. 바로 그때 등 뒤에서 비닐봉지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고개를 돌려보니 어느새 엄마가 내 등 뒤에 우두커니 서 있었다. 수화기 너머로 새어나온 그 끔찍한 소리들을 전부 들어버린 게 틀림없었다. 교단 위에서 그 누구보다 당당하고 빛나던 나의 어머니는 지금 허리를 한껏 굽힌 채 거친 두 손으로 옷자락만 쥐어짜고 있었다. 허공을 헤매는 그 불안한 눈동자는 마치 겁에 질린 한 마리 초라한 짐승 같았다. 아유, 지수야. 전마는 금방이라도 눈물을 쏟을 것 같은 얼굴로 억지 웃음을 쥐어짜냈다. 목소리가 형편없이 떨리고 있었다. 엄마는 그냥 찜질방 가서 자면 돼. 저기 큰 길 삼거리에 있는 찜질방 있잖니. 거기서 뜨끈하게 지지고 하룻밤 자면 딱 좋지 뭐. 괜히 늙은 애미 때문에 너희 부부 싸움하지 마라. 우리 민우도 밖에서 돈 버느라 고생이 많은데. 엄마는 말을 맺기도 전에 황급히 허리를 숙이더니
피멍이 든 두 손으로 바닥에 팽개쳐진 그 무거운 시장 가방을 다시 낑낑대며 들어 올리려 했다. 희끗희끗한 엄마의 정수리와 먼지처럼 한없이 작아진 그 초라한 뒷모습을 내려다보는 순간 내 머릿속에서 지난 3년간 아슬아슬하게 버티고 있던 인내심의 끈이 툭 하고 끊어져 나갔다. 악을 쓰며 소리를 지르지도 눈물을 쏟아내지도 않았다. 그저 나의 이성이 절대영도의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버렸을 뿐이다. 됐어. 나는 수화기 너머를 향해 서늘하게 한마디를 내뱉은 뒤 여전히 모텔 타령을 늘어놓는 강민우의 목소리를 가차없이 끊어버렸다. 곧바로 통화 종료 버튼을 눌렀다. 좁은 복도는 다시 죽은 듯한 정막에 휩싸였다. 나는 획 몸을 돌려 엄마 곁으로 성큼성큼 다가가서는 무거운 짐을 들어 올리려던 엄마의 손을 꽉 움켜쥐었다. 내 손이 어찌나 차가웠던지 엄마가 화들짝 놀라며 어깨를 움츠렸다. 지수야, 엄마. 짐 당장 내려놔. 내 목소리는 소름 끼칠 정도로 차분했다. 그 어떤 감정의 동요도 느껴지지 않을 만큼. 그치만 엄마, 나 좀 봐. 나는 주름이 깊게 파인 엄마의 얼굴을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감싸쥐고 두려움으로 일렁이는 탁한 눈동자를 똑바로 응시했다. 우리 여기서 앉아 있단 거지 같은 집구석. 우리 엄마 모실 자격 없어. 나는 몸을 돌렸다. 굳게 닫힌 게스트룸 방문 따위는 두 번 다시 쳐다보지도 않은 채 바닥에 놓인 짐을 억척스럽게 들어 올렸다. 가자, 엄마. 우리들의 진짜 새 집으로 가자. 30분 후 검은색 모범 택시 한 대가 마포구에 위치한 하늘을 찌를 듯한 초고층 주상복합 아파트 로비 앞에 미끄러지듯 멈춰섰다. 어느새 비는 그쳐 있었다. 로비 천장에 화려한 샹들리에 조명이 대리석 바닥에 거울처럼 반사되어 빛났다. 각 잡힌 제복을 차려입은 보안 직원이 나를 발견하자마자 묵직한 통유리 문을 활짝 열어젖히며 허리를 굽혀 깎듯이 인사했다. 내 손에 이끌려 들어온 엄마는 마치 궁궐에 잘못 발을 들인 불청객처럼 걸음조차 제대로 떼지 못했다. 옷차림이 번지르르한 입주민들이 스쳐 지나갈 때면 행여나 눈이 마주칠까 고개조차 들지 못했다. 초고속 엘리베이터가 순식간에 꼭대기 층으로 솟구쳐 올랐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오직 한 세대만 단독으로 사용하는 프라이빗한 전실이 모습을 드러냈다. 나는 육중한 다크 그레이 톤의 현관문 앞으로 다가갔다. 열쇠를 찾거나 비밀번호를 누르는 대신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뻗어 지문 인식기 위에 가볍게 얹었다. 찰칵. 부드럽고 묵직한 기계음과 함께 도어록이 풀리며 거대한 문이 안쪽으로 스르르 열렸다. 문을 밀고 들어가 벽면에 부착된 스마트 조명 스위치를 터치했다. 스르륵. 집안 전체의 전동 커튼이 동시에 좌우로 서서히 열리기 시작했다.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통유리창이 그 웅장한 자태를 아낌없이 드러냈다. 창밖으로는 서울 도심 한복판의 가장 화려한 스카이라인이 펼쳐졌다. 늦은 오후의 햇살을 머금은 한강물이 은빛으로 반짝였고 강을 가로지르는 대교 위로 끊임없이 이어지는 차들의 행렬이 마치 유유히 흐르는 황금빛 강물처럼 보였다. 광활한 거실 바닥에는 최고급 대리석이 깔려 있었고 한가운데에는 내가 발품을 팔아 직접 고른 이탈리아제 수제 가죽 소파가 묵직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실내 공기에서는 새 가구 특유의 향과 고급 디퓨저의 은은한 향기가 기분 좋게 뒤섞여 났다. 벽지의 핀 곰팡이도 코를 찌르는 모기기피제 냄새도 그 숨막힐 듯 비좁고 옹색한 기운도 이곳에는 존재하지 않았다. 현관에 우두커니 선 엄마는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은 채 두 눈을 동그랗게 떴다.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는 듯 했다. 엄마가 챙겨온 그날고 볼품없는 시장 가방 속의 김치통들이 이 숨막히도록 화려하고 럭셔리한 공간 안에서는 지독하게 이질적이었다. 지수야 여기가 도대체 천마가 파르르 떨리는 목소리로 더듬거리며 입을 뗐다. 나는 엄마의 손을 이끌고 푹신한 가죽 소파로 다가가 어깨를 살며시 눌러 앉혔다. 엄마, 여기 우리 집이야. 내 돈으로 대출 한 푼 없이 전부 현찰 주고 산 진짜 내 집. 한강 뷰가 시원하게 내려다 보이는 독립된 욕실이 딸린 마스터룸에 엄마를 모셔두고 씻고 나오시라 일러두었다. 나는 홀로 거실로 나와 오픈형 주방의 아일랜드 식탁 앞에 섰다.
나는 빌트인 얼음 정수기를 조작해 유리컵에 얼음을 가득 채우고는 차가운 냉수를 넘칠 듯이 받았다. 순식간에 컵 표면으로 두꺼운 물방울들이 송글송글 맺혔다. 나는 고개를 젖혀 그 차디찬 얼음물을 단숨에 들이켰다. 가거름이 치아에 부딪히며 경쾌한 파열음을 냈다. 얼어붙을 듯한 냉기가 식도를 타고 짜릿하게 넘어가며 지난 3년간의 지긋지긋한 결혼 생활 속에서 켜켜이 쌓아왔던 나의 모든 미련과 나약함을 한 줌의 재로 태워버렸다. 텅 빈 유리컵을 대리석 식탁 위로 쾅 소리가 나게 내려놓았다. 트렌치코트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잠금을 풀었다. 아주 익숙한 손놀림으로 메모장 앱을 열고 결혼 3주년 서프라이즈라는 제목으로 저장해둔 임시 보관함을 터치했다. 그 메모 안에는 과거의 내가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목소리를 상상하며 적어 내려간 문구들이 가득했다. 민우야, 지난 3년간 부족한 나를 안아줘서 고마워. 이 아파트 열쇠는 우리 두 사람의 미래를 위해 내가 준비한 선물이야. 액정 화면에 떠오른 그 구역질나게 멍청한 글귀들을 내려다보며 내 입가에는 절대 영도의 차가운 비웃음이 번졌다. 나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화면 우측 상단의 휴지통 아이콘을 꾹 눌렀다. 화면에 뜬 삭제 확인 메시지를 터치했다. 액정이 한번 깜빡하더니 그 지독하게 비굴했던 나의 과거가 영원히 삭제되어 버렸다. 다음 행동은 오차없는 기계처럼 단 1%의 감정조차 섞이지 않은 채 빠르고 정확하게 이어졌다. 나는 모바일 뱅킹 앱을 실행하고 페이스 아이디 인식을 통과했다. 내 통장 잔고에 찍혀있는 어마어마한 길이의 숫자를 보면서도 내 마음은 호수처럼 잔잔했다. 곧바로 자동이체 관리 메뉴로 들어갔다. 한국전력공사 전기요금 자동이체 해지, 도시가스 요금 자동이체 해지, 아파트 관리비 자동이체 해지. 내 손가락은 스마트폰 화면 위를 빠르게 미끄러졌다. 터치를 한 번씩 할 때마다 나를 올가매던 핏줄을 하나씩 끊어내는 기분이었다. 강민우가 그곳을 자기 엄마가 쥐락펴락하는 집이라고 생각한다면, 멀쩡한 게스트룸에 우리 엄마가 머무는 것조차 허락하지 않는다면 그깟 전셋집이 어찌 되든 나 윤지수와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마지막으로 나는 홈화면으로 돌아가 신용카드 관리 메뉴를 눌렀다. 화면에는 끝자리가 9982인 가족카드의 상태가 떠올랐다. 그건 강민우가 매일같이 밥값을 내고 자기 차에 기름을 넣고 심지어 자기 엄마 영양제까지 사다 바치는 카드였다. 그리고 그 카드의 본인 회원은 바로 내 월급 통장과 연결된 나였다. 나는 정지 및 해지라고 적힌 빨간색 버튼을 노려보았다. 머릿속으로 아픈 사람이 집에 오면 부정 탄다던 강민우의 그 가벼운 목소리가 스쳐 지나갔다. 나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손가락으로 그 버튼을 꾹 눌렀다. 그날 밤 9시 서울 하늘 아래로 네온 사인 불빛들이 화려하게 켜졌다. 나는 와인잔을 손에 든 채 통유리창 앞에 서서 한강 너머의 번화한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아일랜드 식탁 위에 올려둔 스마트폰이 짧게 진동했다. 화면이 밝아지며 가족단체 카카오톡방에 메시지 알림이 떴다. 강민우가 보낸 메시지였다. 엄마, 저 방금 퇴근하고 집에 왔어요. 집에 아무도 없고 게스트룸 문은 여전히 잠겨 있네요. 지수가 진짜로 편찮으신 장모님 모시고 밖에서 모텔방을 잡았나 봐요. 연이어 메시지가 도착했다. 역시 우리 엄마가 똑똑하시다니까. 미리 비밀번호를 안 바꿨으면 지금쯤 집안에 독한 약 냄새랑 퀴퀴한 노인네 냄새가 진동을 했을 거예요. 오늘 밤엔 드디어 조용히 축구 경기나 볼 수 있겠네요. 화면에 뜬 그 구역질 나는 문장들을 보며 내 엄지손가락은 액정 위에서 허공을 맴돌았다. 분노로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그 어떤 반박의 글도 입력하지 않았다. 그저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폐가 부풀어 오를 때마다 갈비뼈 언저리에서 찌릿한 통증이 느껴졌다. 오랫동안 감정을 억누르며 생긴 화병의 신체적 증상이었다. 나는 차가운 헛웃음을 흘리며 스마트폰 측면의 전원 버튼을 꾹 눌러버렸다. 액정은 완전히 까맣게 꺼져버렸다. 그 톡과 쏠리는 텍스트들과 지난 3년간의 내 미련했던 시간들까지 전부 그 새카만 유리판 아래로 봉인해버렸다. 강민우.
넌 그 곰팡내 나는 전셋집에서 내 잘난 엄마의 안마의자나 끌어안고 그 평화로운 시간을 마음껏 누리렴. 달력은 어느덧 10월 15일 오후 2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사흘 뒤. 나는 서울아산병원 VIP 1인실 병동의 보호자용 소파에 앉아 얼음을 듬뿍 추가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들고 있었다. 투명한 플라스틱 컵 표면에 촘촘히 맺힌 물방울들에서 전해지는 냉기가 손끝을 타고 혈관으로 스며들며 내 머리를 절대적으로 차갑고 맑게 유지해 주었다. 침대에 누운 엄마는 무사히 간단한 시술을 마치고 평온하게 숙면을 취하고 있었다. 고급 병실 안에는 코를 찌르는 소독약 냄새 대신 공기청정기가 돌아가는 아주 미세한 백색 소음만이 맴돌았다. 유리 탁자 위에 올려둔 스마트폰이 갑자기 요란하게 진동했다. 전화가 아니라 연달아 울리는 문자 메시지 알림음이었다. 나는 아이스 커피를 내려놓고 폰을 집어들어 화면의 잠금을 풀었다. KB국민은행에서 보내온 3건이 카드 결제 거절 알림 문자였다. 30초도 안 되는 간격으로 빗발친 3통의 문자를 보며 나는 지금 이 순간 강민우가 어떤 꼴을 하고 있을지 눈앞에 그려지듯 선명하게 떠올릴 수 있었다. 그는 분명 대형마트 계산대 앞에 서서 정지된 카드를 들고 쩔쩔매고 있을 것이다. 계산원의 한심하다는 눈빛과 뒤로 길게 늘어선 줄에서 동네 아주머니들이 짜증스럽게 혀를 차는 소리에 진땀을 뻘뻘 흘리며 마그네틱이 손상되었나 보다고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고 있겠지. 내가 그 통쾌한 문자들을 감상하고 있을 무렵 스마트폰 화면이 번쩍이더니 귀를 찌르는 기본 벨소리와 함께 강민우의 이름이 미친 듯이 깜빡거리기 시작했다. 나는 당장 전화를 받지 않았다. 화면이 켜졌다가 다시 어두워지는 것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그가 3번째 전화를 걸어왔을 때야 나는 아주 느긋한 손동작으로 통화 버튼을 밀어 스마트폰을 귀에 가져다 댔다. 야, 윤지수. 너 미쳤어. 통화가 연결되자마자 강민우의 길길이 날뛰는 고함이 수화기 안에서 폭탄처럼 터져나왔다. 목소리가 어찌나 큰지 삑사리가 날 정도로 떨리고 있었고 배경음으로는 마트카트가 덜컹거리는 쇳소리까지 들려왔다. 내가 뭔데 내 신용카드를 정지시켜? 내가 방금 마트 계산대에서 얼마나 개망신을 당했는지 알아? 내 뒤에 서 있던 아줌마가 아주 눈으로 사람을 찔러 죽이려고 하더라. 그리고 나 오늘 점심시간에 집에 잠깐 뭐 좀 가지러 갔었는데 현관문에 관리소에서 붙인 시뻘건 독촉장이 왜 붙어 있어? 너 관리비랑 전기세도 싹 다 끊었냐? 도대체 무슨 수작을 부리는 거야? 그의 빗발치는 추궁은 마치 미친 듯이 몰아치는 폭풍우 같았지만 내 쪽은 그저 무덤덤한 정적뿐이었다. 나는 다리를 꼰 채 자세를 고쳐 앉고 창밖으로 빌딩 숲이 빽빽한 서울 시내를 무심하게 내려다보았다. 아이스 커피를 들어 올려 빨대를 물고는 아주 힘껏 한 모금 빨아들였다. 차갑고 쌉싸름한 액체가 목구멍을 타고 흘러내렸고 컵 안에서 얼음이 찰그랑거리며 부딪히는 경쾌한 소리가 고스란히 수화기 너머로 전해졌을 것이다. 윤지수. 말 안 해? 내 말 듣고 있어. 강민우는 전화기 너머에서 우리에 갇힌 들짐승처럼 씩씩대며 거친 숨을 내몰아쉬었다. 입 닥치라고 했을 텐데 강민우, 내 목소리는 소름이 끼칠 만큼 작았다. 무게감이 전혀 없는 깃털처럼 가벼웠지만 그 안에는 짓눌러버릴 듯한 압도적인 냉기가 서려 있었다. 전화기 너머의 숨소리가 일순간 멎었다. 거긴 내 집이고 비밀번호도 내 잘난 엄마가 바꿨잖아. 그 방 안엔 내 엄마의 그 귀에 빠진 안마의자가 모셔져 있고 말이야. 너희들이 우리 엄마는 멀쩡한 게스트룸에 발가락 하나 들이는 것조차 막아섰는데 내가 왜 그 집구석에 단돈 1원의 관리비라도 내야 하지? 너 지금 홧김에 이러는 거야? 고작 비밀번호 하나 바꿨다고? 우린 부부잖아. 그의 말투가 찌질하게 기어들어가며 알량한 도덕심에 호소하려 들었다. 부부. 나는 콧방귀를 뀌었다. 가슴속에서 묵직한 진동이 울렸다. 강민우, 내가 그렇게 내 엄마 치마폭에 쌓여서 엄마 말이 다 맞다고 생각한다면 앞으로 그 전셋집 대출이자, 아파트 관리비, 공과금, 내가 매일 처마시는 커피값까지 싹 다 그 대단하신 내 엄마한테 가서 달라고 해. 어차피 내 월급. 토시 하나 안 빠지고 전부 내 엄마 통장에 고스란히 꽂히고 있잖아. 너 윤지수,
적당히 좀 해. 2번 다시 내게 전화 걸지 마. 이혼 서류에 도장 찍을 일 아니면? 나는 그에게 말대꾸할 틈조차 주지 않고 귀에서 폰을 떼어낸 뒤 엄지손가락으로 빨간색 통화 종료 버튼을 눌렀다. 곧바로 카카오톡 프로필에 들어가 그의 전화번호와 메신저 계정을 몽땅 차단 목록에 쳐넣었다. 이 모든 일을 마치고 나는 스마트폰을 소파에 던지듯 내려놓았다. 등받이에 기대어 속에 맺혀있던 탁한 숨을 길게 토해냈다. 그 후로 일주일 동안 나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온한 일상을 보냈다. 낮에는 회사에서 다국적 기업 인수 합병 서류를 검토했고 밤에는 환상적인 한강 야경을 품은 새 집으로 돌아와 엄마와 마주 앉아 푹 고아낸 뜨끈한 뽀얀 설렁탕을 먹었다. 그 숨막히던 전셋집도 끝이 없는 집안일도 수시로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이닥치는 시어머니에 대한 공포도 사라진 덕분에 내 피부는 예전보다 훨씬 윤기가 흐를 정도로 좋아졌다. 차가운 가을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어느 수요일 오후였다. 3시간에 걸친 임원회의를 막 끝마친 나는 두툼한 서류철을 손에 든 채 7cm 하이힐을 신고 나의 대리인인 최 변호사와 함께 회사 1층 로비로 내려왔다. 광화문 한복판에 위치한 최고급 오피스 빌딩 로비의 대리석 바닥은 조명을 받아 먼지 한 톨 없이 반짝이고 있었다. 그러나 회전문 바로 앞, 유독 칙칙하고 볼품없는 그림자 하나가 그 완벽한 깔끔함을 깨뜨리고 있었다. 강민우였다. 그는 우산도 쓰지 않은 채였다. 그 싸구려 짙은 회색 정장은 비에 흠뻑 젖어 몸에 축 늘어붙어 있었다. 머리카락은 새집을 지은 듯 엉망으로 두피에 달라붙었고 발에 신은 구두는 진흙탕 범벅이 되어 대리석 바닥 위로 흉측하고 더러운 발자국을 남기고 있었다. 사원증을 목에 걸고 한 손에 스타벅스 커피를 든 동료 직원들이 지나가며 그를 벌레 보듯 경멸 어린 시선으로 훑어보았고 그 중에는 몰래 스마트폰을 꺼내 사진을 찍는 사람도 있었다. 내가 걸어 나오는 것을 발견하자 강민우의 탁한 눈동자가 번쩍 뜨였다. 마치 마지막 생명줄이라도 잡은 듯한 표정이었다. 그는 거의 바닥을 기다시피 허겁지겁 내게로 돌진해왔고 빗물과 땀내가 뒤섞인 지독한 악취가 훅 끼쳐왔다. 지수야. 윤지수. 그는 추위에 파랗게 질린 두 손을 뻗어 내 소매 끝을 부여잡으려 했다. 나는 피하지도 않은 채 얼음장 같은 눈빛으로 그를 쏘아보았다. 내 곁에 서 있던 최 변호사가 즉각 앞으로 나서며 넓은 어깨로 강민우와 내 사이를 철벽처럼 가로막았다. 강민우 씨, 행동 주의하시죠. 제 의뢰인에게 불필요한 신체 접촉은 삼가시길 바랍니다. 최 변호사의 사무적인 목소리에는 감히 거역할 수 없는 위압감이 실려 있었다. 강민우는 흠칫 놀라 멈춰섰다. 내 옆에 선 슈트 차림의 변호사와 무표정한 내 얼굴을 번갈아 보던 그의 눈시울이 순식간에 시뻘겋게 달아올랐다. 입술을 파르르 떨던 그가 갑자기 다리에 힘이 풀린 듯 쿵소리를 내며 차가운 로비 대리석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둔탁하게 뼈가 부딪히는 소리가 로비에 쩌렁쩌렁 울려 퍼졌고 주변을 지나던 사람들의 수군거리는 소리가 웅성거림으로 바뀌어 커졌다. 지수야, 내가 잘못했어. 내가 진짜 죽을 죄를 지었어. 강민우가 고개를 치켜들었다.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액체가 창백하게 질린 그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나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될까? 우리 3년이나 같이 산 부부잖아. 나 진짜 이제 갈 데가 없어. 나는 그를 오만하게 내려다보았다. 내가 한때 나의 모든 것을 쏟아부었던 사내의 몰골을. 지금 이 순간 꼬리를 흔들며 구걸하는 그의 비굴한 꼴을 보니 위장이 뒤틀리는 듯한 지독한 역겨움만 밀려올 뿐이었다. 왜? 내 그 대단하신 어머니께서 내가 고스란히 갖다 바친 월급으로 전세 대출이자 안 내주신데 나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내뱉는 단어 하나하나가 비수가 되어 그의 심장을 후벼 팠다. 그 말을 듣자마자 강민우는 전신에서 뼈가 발라진 사람처럼 어깨를 축 늘어뜨렸다. 두 손으로 얼굴을 꽉 감싸 쥐고는 짐승의 단말마 같은 절망적인 울음소리를 토해냈다. 없어, 돈이 한 푼도 없어. 그는 오열하며 주먹으로 대리석 바닥을 미친 듯이 내리쳤다. 내가 이자 낼 돈 좀 달라고 사정했는데 자꾸 말을 돌리면서 피하더라고. 밤새도록 닥달하니까 그제야 울면서 털어놓더라 내 월급.
무슨 은행 지점장 고금리 통장에 넣은 게 아니었어. 강민우가 고개를 번쩍 들었다. 실핏줄이 터진 시뻘건 두 눈은 완전히 이성을 잃은 광인 같았다. 그 돈 전부 다 누나 동대문 옷가게 빚 갚는데 꼬라박았대. 남은 돈은 교회 가서 헌금 내고 사모님 소리 들으면서 명품백 사느라 싹 다 긁어 썼단다. 지수야, 나 진짜 돈이 1원 한 장 없어. 당장 다음 달 대출 이자 낼 돈도 없다고. 여기서 이자 더 밀리면 법원에서 빨간 딱지 붙이러 온대. 우리 전셋집 강제 경매로 넘어가게 생겼어. 나는 그의 피 끓는 절규를 조용히 듣고만 있었다. 마음속에는 일말의 동요도 없었고 오히려 헛웃음이 터져나올 뻔했다. 저게 바로 그가 목숨 걸고 받들어 모시던 자기 엄마의 실체였다. 며느리 피땀 쥐어짜낸 돈으로 30이 넘도록 캥거루족 노릇을 하는 늙은 딸년 뒷바라지나 하고 자기 허영심이나 채우는 그런 인간. 강민우 씨 가정 내부의 채무관계는 제 의뢰인과는 전혀 무관한 일입니다. 최 변호사가 기막힌 타이밍에 입을 열었다. 그는 서류 가방에서 누런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강민우의 눈앞에 들이밀었다. 본인의 재무 상태를 파악하셨다니 이 서류를 확인하시죠. 이혼 소장, 그리고 일주일 이내에 전세 보증금을 전액 반환하라는 내용 증명입니다. 강민우는 사시나무 떨듯 떨리는 손으로 그 봉투를 받아 들었다. 보증금 반환 청구라는 글자를 읽어내린 그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미친 듯이 흔들렸다. 보증금이라니 그 전셋집 보증금이 8억인데? 내가 그 큰돈이 어딨어. 그건 내가 알아서 할 일이고 나는 서슬퍼런 목소리로 그의 말을 싹둑 잘랐다. 날선 칼날 같은 시선이 그의 뺨을 베고 지나갔다. 처음에 전세 보증금 들어갈 때 내가 7억 5천만 원을 보탰지. 너희 집구석이 감히 나를 길바닥으로 내쫓으려 했으니 내 돈 단돈 1원도 빼놓지 말고 고스란히 토해내. 안 그러면 법원 집행관들이 내 잘난 집 현관문에 새빨간 압류 딱지를 도배하는 꼴을 직관해 줄 테니까. 나는 매정하게 뒤돌아섰다. 그를 1초라도 더 쳐다보는 것조차 시간 낭비였다. 경쾌한 하이힐 소리를 내며 빗속으로 걸어 들어가 미리 대기하고 있던 검은색 최고급 세단에 올라탔다. 빗물이 주르륵 흘러내리는 차창 너머로 강민우가 여전히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영혼이 빠져나간 빈 껍데기처럼 목숨줄 같은 법원 서류만 꽉 움켜쥐고 있는 꼴이 보였다. 한 달 뒤 서울 가정법원. 조정실 안의 공기는 숨통이 조일 만큼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고 낡은 나무 책상에서는 퀴퀴한 곰팡내가 피어올랐다. 나는 깔끔하게 떨어지는 블랙 수트를 차려입고 무태 안경을 쓴 채 원고석에 아주 평온한 자세로 앉아 있었다. 내 곁에 앉은 최 변호사는 두툼한 사건 기록처를 여유롭게 넘기며 정리하고 있었다. 맞은편 피고석에는 강민우가 고개를 푹 숙인 채 앉아 있었다. 한 달 3살이 반쪽이 나 있었고 눈은 퀭하게 파인 데다 턱에는 푸르스름한 수염 자국이 까칠하게 돋아 있었다. 그리고 그의 양옆으로는 시어머니, 그리고 장사 말아먹었다던 얄미운 시누이가 버젓이 자리를 꿰차고 앉아 있었다. 법원에서 부르지도 않은 불청객들이었다. 조정위원이 자리에 앉자마자 입을 떼기도 전에 시어머니가 책상을 콱 내리치며 벌떡 일어났다. 파운데이션을 허옇게 떡칠한 그 얼굴은 분노로 잔뜩 일그러져 있었고 손가락은 당장이라도 내 코끝을 찌를 듯이 삿대질을 해댔다. 이혼. 까짓것 하라지. 근데 인연이 쏙 빠져나가는 꼴은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못 봐. 좁은 조정실이 쩌렁쩌렁 울리도록 악을 쓰는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쇳소리에 고막이 찢어질 지경이었다. 판사님. 이 독사 같은 년이 우리 집안 몰래 마포에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수십억짜리 고급 아파트를 빼돌렸습니다. 엄연히 결혼하고 산 재산이잖아요. 우리 민우가 남편인데 그 집 절반은 무조건 우리 민우 몫으로 떼어주셔야 합니다. 새로 산 티가 팍팍 나는 샤넬 트위드 재킷을 입은 시누이도 팔짱을 끼고 눈을 까뒤집으며 거들었다. 그러니까요. 돈 좀 있다고 사람을 이렇게 우습게 취급하면 안 되죠. 우리 오빠가 지난 3년 동안 고생한 게 얼만데 그 수십억짜리 집을 혼자 꿀꺽 하시겠다. 꿈도 꾸지 마요. 돈에 눈이 멀어 추악한 밑바닥을 드러내는 그 모녀의 꼴을 지켜보며 나는 구역질을 삼키고 입꼬리를 비스듬히 올려 한껏 비웃어 주었다. 나는 아무 말도 섞지 않고
그저 고개를 돌려 최 변호사를 향해 눈짓을 했다. 최 변호사는 여유로운 미소와 함께 자리에서 일어났다. 금태 안경을 지적으로 치켜올리더니 서류철에서 각 잡힌 재무회계 감사보고서 한 부를 꺼내 두 손으로 정중히 조정위원에게 제출했다. 조정위원님. 제 의뢰인 윤지수 씨의 자금 출처 소명자료 및 재산 형성 공증 서류입니다. 최 변호사의 목소리는 물 흐르듯 유려하면서도 빈틈없이 단호했다. 해당 마포구 소재의 아파트는 매입 대금 100% 전액이 윤지수 씨의 혼인 전 개인 예금, 그리고 혼인 전 취득했던 해외 주식 매각 대금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단 1원의 오차도 없이 모든 자금의 유입과 유출 경로가 완벽하게 증빙되는 99.99% 완벽한 원고의 자산입니다. 최 변호사는 몸을 돌려 맞은편에 앉은 세 사람을 매의 눈으로 쏘아보았다. 3년이라는 혼인 기간 동안 피고 강민우 씨는 부부 공동생활비 계좌에 단 1원도 입금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동산 매입에 있어 그 어떤 직접적, 간접적 기여도 한 바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민법상 해당 부동산은 분할 대상이 될 수 없는 원고의 완벽한 특유재산입니다. 따라서 피고 측이 주장하는 재산 분할 요구는 법리적으로 그 어떤 가치도 없는 억지일 뿐입니다. 조정위원은 흠잡을 데 없는 보고서를 꼼꼼히 넘겨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시어머니를 향해 엄격한 목소리로 주의를 주었다. 피고 측 가족들은 정숙하십시오. 원고 측이 제출한 증거가 명백하여 해당 부동산은 피고와 무관함이 확인됩니다. 자, 그럼 이제 원고 측이 청구한 전세보증금 반환 및 위자료 청구건에 대해 논하겠습니다. 그 순간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얼굴은 핏기가 싹 가시며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버렸다. 목덜미를 틀어잡힌 오리처럼 입만 뻐끔거릴 뿐 단 한마디의 반박조차 뱉어내지 못했다. 30분 뒤 법원의 조정은 보기 좋게 결렬되었다. 7억 5천만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보증금을 뱉어낼 능력이 없는 강민우 탓에 지난 3년간 내 굴욕을 견뎌냈던 그 전셋집은 곧장 법원의 강제 경매 절차로 넘어가게 되었다. 현관문에 시뻘건 압류 딱지가 도배되는 것은 이제 시간 문제였다. 서울가정법원 회전문을 밀고 밖으로 나오자 11월의 칼바람이 초겨울에 매서운 한기를 품고 얼굴을 때렸다. 나는 잿빛 돌계단 위에 서서 차갑고 상쾌한 공기를 폐부 깊숙이 들이마셨다. 등 뒤로 회전문이 밀리더니 강민우와 시어머니, 시누이가 초상집 동계처럼 흑빛이 된 몰골로 걸어 나왔다. 계단 위에서 내려다보는 나를 발견하자 시어머니는 이빨을 바득바득 깔며 독이 오른 눈으로 나를 쏘아보았다. 당장이라도 욕을 퍼부으며 달려들 기세였다. 나는 몸을 돌려 계단 아래의 그 가짜는 새 인간을 느긋하게 굽어보았다. 내 시선은 강민우를 가뿐히 지나쳐 그 기고만장하던 시어머니에게로 직진해 꽂혔다. 어머니, 나는 아주 우아하고 표준적인 존댓말로 천천히 입을 열었지만 그 온도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아까 조정실에서 그 한강뷰 아파트 한몫 못 챙겨서 아주 원통하셨죠? 시어머니는 흠칫 놀라며 경계하는 눈초리로 나를 노려보았다. 나는 계단을 두 칸쯤 밟고 내려가 그녀의 턱 밑까지 바짝 다가섰다. 어린아이에게 자장가라도 불러주듯 세상 부드러운 목소리로 속삭였다. 사실은 말이에요. 어머니가 원래 그 집에 들어가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었거든요. 너 그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다. 나는 그녀의 탁한 동공을 뚫어져라 응시하며 또박또박 씹어뱉듯 말했다. 그 마포구 아파트, 제가 그동안 모은 돈으로 몽땅 털어 산 거예요. 그 안에 채워 넣은 가구들, 전부 민우 씨 취향에 맞춰서 제가 직접 고른 거고요. 다음 달, 우리 부부 결혼 3주년 기념일날 서프라이즈로 그 열쇠를 민우 씨 손에 쥐어주려고 했어요. 그 집을 우리 부부의 진짜 보금자리로 만들 생각이었거든요. 강민우가 고개를 번쩍 치켜들었다. 튀어나올 것처럼 커진 그의 두 눈 속에는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엄청난 충격이 맴돌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입꼬리를 살짝 끌어올려 미소 지었다. 단 1도의 체온도 느껴지지 않는 소름 끼치는 웃음이었다. 제가 방금 수술을 마친 우리 엄마를 모시고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게스트룸 문 앞에 서서 어머니가 맘대로 바꿔버린 그 비밀번호를 눌렀을 때
그 재수 없는 오류 알림음이 제게 똑똑히 알려주더라고요. 아, 나 윤지수는 이 집구석에서 영원히 남이구나 하고요. 나는 서서히 확장되는 시어머니의 동공을 보며 날선 칼날 같은 목소리로 마지막 숨통을 끊었다. 어머니, 그거 아세요? 어머니가 그깟 500만 원짜리 고철 덩어리 안마의자 하나 지키시겠다고 생각 없이 바꿔버린 그 비밀번호 하나가 자기 친아들의 수십억짜리 벼락부자 될 팔자를 제 손으로 아주 박살을 내버렸다는 거려. 그 한마디는 거대한 쇠망치가 되어 시어머니의 가슴팍을 뼈째로 후려쳤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백지장에서 순식간에 검붉은 자줏빛으로 달아오르더니 두 눈동자가 허옇게 위로 뒤집혔다. 목구멍에서 끄 하는 기괴한 소리가 터져나왔다. 그녀는 양손으로 핏대가 선 자신의 뒷목을 콱 움켜쥐더니 두 다리에 힘이 풀리며 마치 진흙탕 덩어리처럼 차가운 돌계단 위로 맥없이 쓰러져 버렸다. 전형적인 화병으로 쓰러진 꼴이었다. 엄마, 왜 그래? 혼비백산한 시누이가 비명을 지르며 바닥으로 엎어져 허둥지둥 엄마의 인중을 꼬집고 주무르며 난리를 쳤다. 반면 강민우는 바닥에 쓰러진 자기 엄마를 부축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그는 영혼이 싹 다 털린 사람처럼 제자리에 우두커니 서서 텅 빈 눈동자로 나를 쳐다보고만 있었다. 그러다 돌연 짐승이 피를 토하는 듯한 괴성을 내지르며 오른손을 번쩍 치켜들더니 짝소리가 나게 자신의 뺨을 미친 듯이 후려치기 시작했다. 짝이짝 살이 터지는 살벌한 따귀 소리가 텅 빈 법원 광장에 기괴하게 울려 퍼졌다. 그의 입가에서 곧바로 시뻘건 피가 터져 흘러내렸지만 그는 고통조차 느끼지 못하는 듯 미친 사람처럼 자기 머리통을 쥐어뜯으며 절망적인 울음소리를 냈다. 나는 더 이상 그들을 쳐다보지 않았다. 1초라도 더 눈길을 줬다간 내 눈이 더러워질 것 같았다. 나는 트렌치코트 주머니에서 새까만 디올 선글라스를 꺼내 우아하게 얼굴에 썼다. 내 눈동자 깊은 곳에 남아있던 마지막 감정의 찌끄러기마저 완벽하게 가려버렸다. 계단 아래쪽 찻길에는 검은색 제네시스 지구공 세단이 묵직하게 정차해 있었다. 운전기사가 깍듯하게 허리를 굽히며 뒷좌석 차 문을 열어두었다. 안락한 차 안에는 윤기가 흐르는 최고급 캐시미어 코트를 차려입고 혈색이 곱게 핀 엄마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나를 향해 손을 흔들고 있었다. 나는 또각또각 하이힐 소리를 내며 당당하게 마지막 계단을 내려가 허리를 굽혀 따뜻한 차 안으로 몸을 실었다. 육중한 차 문이 쾅 하고 닫히는 순간 저 바깥의 찌질한 후회와 처절한 비명, 그리고 지난 3년간의 끔찍했던 시간까지 전부 차창 밖으로 완벽하게 격리되었다. 출발해주세요. 나는 기사에게 가볍게 지시했다. 검은색 최고급 세단은 물 흐르듯 매끄럽게 차로에 진입했고 한강의 눈부신 풍경을 향해 미련 없이 내달렸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속이 뻥 뚫리는 시원한 사이다 같은 결말이 청취자 여러분께도 통쾌함을 전해주었길 바랍니다. 늘 행복하고 웃음 가득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며 다음에도 더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